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윤양로 교수입니다. 저는 1994년에 고대 모직물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구를 쭉 진행하여서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대 유라시아 모제품의 동서교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발상지와 4대 천연섬유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모섬유는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이 모섬유는 대부분 양모섬유를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공통적으로 모제품을 사용하였고 또 지역 간의 교육에 있어서도 모제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대 시기에 이미 방적과 방직 기술이 발전돼 있었고 또 지역의 특징과 문화가 반영된 모제품을 생산하고 교육했다는 것은 우리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모직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모직물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그 주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저는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제품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유라시아 지역의 모제품의 종류와 특징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는 실크로드 이전부터 이루어졌었던 모제품이 과연 이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화전과 색전을 근거로 해서 신라의 펠트제 깔개와 실크로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행인 것은 사실 내용에 못지않게 굉장히 풍부한 시각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한된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거 또는 오래된 거, 특징적인 거, 또 교육의 흔적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제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빙하기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쇠물을 만드는 방법이 좀 더 진화해서 탄닌산을 함유한 떡갈나무나 버들나무 수피를 물에 불려가지고 그 속에 가죽을 담궈서 좀 더 부드럽고 탄력성 있는 그런 가죽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신석기에는 모제품에 해당되는 모피, 세무, 모직물 펠트 이 모두가 만들어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그 모제품과 관련된 그런 그 흔적들인데요. BC 7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이라크 자르모 유적에서 시일과 함께 방추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방추차가 발견됐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서 모직을 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BC 6500년경에 아나토리아 카탈 후육의 그 유적에서는 펠트와 관계된 그런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그때 펠트 조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것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펠트가 간단하기 때문에 더 먼저 개발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직물을 더 먼저 짠 것을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유라시아 모제품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그 종류를 구분해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피입니다. 모피는 가죽에 달려있는 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모피 흔적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그 근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최초 거주했었던 수메르인의 카우나케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양털 가죽을 그대로 둘러 입은 모습이거든요. 요거보다 좀 더 진화한 것이 바로 이 자료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단을 일정하게 자른 것을 보면은 카오나 캐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요거는 모수를 단 거, 양모로 수를 단 그런 그 옷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모피의 흔적은 기원전 10세기 그 우프 무덤군에서 출토된 모피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모피는 지금의 우리가 모피를 입는 방법과는 달리 털을 안쪽으로 해서 입은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구라 해서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겨울철 방한용으로 입게 되는데요. 팔을 껴서 입기보다는 주로 걸치는 형태로 착용한 것이 우리가 그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란의 그 아름다운 미녀 미이라의 발에 신겨졌었던 모피 신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진화돼서 이렇게 모피와 그 다음에 모피가 안으로 들어가는 가죽을 같이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가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죽은 모피층을 제외한 그 다음에 그 내피층을 그 불순물을 좀 제거해서 부드럽게 만든 것이 이 가죽이고, 이 가죽의 다루는 정도, 무드질한 정도에 따라서 좀 더 두꺼운 것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가죽이 되는 것이죠. 이 실제 이 그 부츠의 형태는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길이가 굉장히 긴 부츠입니다. 그리고 발등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바닥으로 넘겨서 이게 주름을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질 기술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는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중앙아시아 관련된 유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그 모피나 가죽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직의 어떤 그런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고안을 해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넓은 포를 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펠트를 만드는 거였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직물이 펠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이전의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그 지난 2월 달에 뉴스에서 이 양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양은 호주에서 그 주인을 잃어버려 갖고 6년 동안 그 숲속에서 있다가 발견된 양인데요. 처음 발견됐을 때 이 양털의 무게 때문에 이 양이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털을 잘라내니까 35kg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털을 잘라서 뭔가를 그 펠트를 만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직물보다도 한 500년 후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 보면은 기원전 883년에서 또는 뭐 같은 뭐 비슷한 시기죠. 이 모직물, 그러니까 옷감을 짜서 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빌로니아 왕비, 그 다음에 방적하는 여인, 이 세 여인, 이 여인은 그 주춧돌에 표현된 그런 그 여인인데요. 큰 황소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볼 수 있고, 또 신분에 따라서 이 모직물의 어떤 그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직을 짜갖고 그냥 둘러입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문양과 술장식이 있고, 또 이렇게 그 몸이 드러날 정도로 아주 얇은 모직물을 짜는 기술들이 기원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종류의 모직이 출토됐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직물은 거친 것에서부터 고운 것까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한자로는 거친 모직물을 갈, 고운 모직물을 개라고 표기하는데요. 그럼 어떤 게 갈이고 어떤 게 개인가? 그거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누란에서 출토된 이 아기 옷입니다. 이 정도면 곱지는 않으니까 갈의 어떤 그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갈은 신분이 낮은 자 또는 깔개, 곡물자루
시신을 싸는 용도로 조금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미이라를 비교해 보면 위에 것은 분명히 갈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갈이 아니니까 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그 고급의 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간 단계라고 보는데 중국의 고문헌에 비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부가적인 설명에 저인들, 즉 그 중국의 북부에 있는 소수민족이 짠 그 거친 모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친 모직이면 갈이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개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이 정도도 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고운 개는 아니지만 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은 굉장히 거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 누란에서 그 출토된 아기 미이라를 감싸고 있는 이 갈포를 보면은 한 조직의 한 폭 안에 다양한 직조와 다양한 어떤 두께를 가진 실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직의 그 단순한 갈에서 이 갈도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고온 모직물은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앞에 것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 모직물을 짜려면 일단은 털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울과 캐시미어를 구분하는 것처럼 아주 고운 털,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를 서호의 취포다, 즉 아주 고운 섬세한 털로 만든 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급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그 고구려 시대 또는 뭐 신라 시대에서 사용된 개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르친 출토 여자 미이라를 보면은 사실 제가 이걸 박물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이 그 조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흥분된 일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색을 해보지만 사실 그 여러분들이 스웨터를 조금 뜨거운 물에 세탁하게 되면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모를 이렇게 염색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기술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토된 어떤 그 모직물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그 염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들은 주로 옷이라든지 또는 이런 버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데 바지 가랑이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또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뭐 부츠컷인지 9분지 또는 뭐 11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색이 다른 그 모사를 이용해서 짜고 그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이렇게 문양직을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조직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직조할 때 경사와 위사를 두 가지 색을 써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사도 두 가지 색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색이 이렇게 그 보카시처럼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요 앞에 이렇게 그 하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이걸 화학적으로 분석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보기 조금 구별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요 모직물 같은 경우는 평직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건 다 평직인데 이거는 능직의 직조로 짠 모직물입니다. 2세기에서 6세기에 해당되는 니아 출토 그 모직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그런 그 경금 기법이 이쪽으로 전해와서 위금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문양직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직폭 안에 이렇게 무늬가 다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중국의 그 실크의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니아에서 출토된 모직물인데요. 직물 연구가들은 특히 이 그 모직물에 표현된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금 기법을 90도 회전시켜서 위금 기법으로 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아에서 굉장히 많이 출토되는데요. 그 기하학적인 문양과는 달리 이 문양들은 그 지역의 그 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서아시아적인 아니면은 뭐 헬레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모직이 출토됐다. 이것이 그 지역에서 짠 것이고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교역에 의해서 이 그 니아에서 출토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좀 더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잉판에서 출토된 모직 주름바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유일무이하게 출토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옷이라고 또는 대표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저는 고구려의 쌍용총 벽화에서 보이는 이 귀부인들의 주름치마 이것과 뭔가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직물은 보기에도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그 밀도가 낮아서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장자리에 그 실이 풀어지지 않게 특별히 처리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실 가닥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데 꼬아 모은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스카프라든지 뭐 이런 그 숄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과 같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보면은 당나라 이전부터 이렇게 숄들을 많이 걸쳤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보면은 숄을 걸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짜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모사입니다. 모사. 사조직으로 짠 모직물이죠. 일반적으로 사조직은 실크를 짤 때 여름용 옷감으로 짜기 위해서 응용하는 조직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직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사조직 기법을 모직에 적용시킨 거죠. 이 작은 루커 보면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그 문화적인 교류가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서주 시대의 실크가 같이 출토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지역의 이 그 견직물의 어떤 직조법 그것이 이제 서로 융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라입니다. 좀 전에 보신 사와 마찬가지로 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크 중에서도 특히 여름용 실크에 적용시키는 조직법이거든요. 산프라에서 7점의 라가 출토되었는데요. 물론 이 지역 말고도 몽골에서도 이 모라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를 그 지역에서 그 시기에 뭐 보편적으로 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짜서 썼는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짜서 교육시킨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펠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직물 다음으로 넓은 그런 면적의 그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펠트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펠트는 모직물보다 한 500년 정도 후에 개발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또는 뭐 북아시아 쪽에 가서 그 펠트를 보면은 펠트가 굉장히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펠트는 주로 이제 그 지역에서 품앗이 형태로 만들고 지역에 따라서 주로 이제 8월이라든지 7월 말에 길이를 잡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구 그 결과에 의하면 펠트를 만들 때 펠트 아버지와 펠트 어머니를 선발하는데 특히 펠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펠트를 만들 때 보면은 양털과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알칼리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펠트 어머니는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그 여성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목민들에게 이 펠트는 이러한 그 일상에서의 용도 외에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펠트로 만드는 수호신입니다. 이 수호신을 만들어서 계열 안에다가 두곤 하는데요. 수호신은 이 펠트가 서로 얽히는 결속력을 자신들의 삶과 연결시켜 가지고
자연의 복종 또는 화합, 또 자연으로부터 보호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지릭 5호 묘에서 다수의 그 백조상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펠트로 만든 백조상 역시 이런 수호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되는 그 펠트 제품들은 주로 모자라든지 또는 이런 그 양말 형태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발전된 기술이고, 또 단색보다는 이렇게 여러 색을 이용해서 만든 펠트가 좀 더 응용되고 발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양, 그 격자 무늬로 펠트를 겹쳐서 단색으로 된 거 위에 이 그 펠트 조각들을 놓고 다시 이렇게 축용시킨 것이죠. 이러한 기법들이 우리가 한지 공예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중치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를 놓고 한 대 이렇게 뭉치면 다시 이제 그것이 한 그 바닥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훨씬 얇고 아주 그 축용 상태가 좋은 그런 그 펠트입니다. 이 체르첸에서 출토된 아기미라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펠트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모직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펠트 제품의 진수라고 하면 이 파지릭 고분에서 출토된 펠트 마란장 덮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그 파지릭 고분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그런 펠트 제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입체적이고 또 독특한 기법을 활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봤었던 그런 중앙아시아 지역의 펠트보다는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벨트의 조각을 일단 오려서 그 안에다가는 이렇게 그 스티치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그 디테일한 거를 표현했고, 또 벨트 조각과 그 조각을 서로 얹어 놓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스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체적인 효과를 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확실히 모직물의 보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벨트 제품의 어떤 진수는 바로 이 그 파지릭 고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편물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기원전 8세기에 이러한 그 편물 모자를 짰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놀라울 만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써도 뭐 아주 멋진 비니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수품입니다. 이 그 모직 바탕 위에 문양을 주는 방법은 직조하는 과정에서 색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단색의 모직 위에다가 색실로 수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는 자수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데요. 이거는 그거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자수의 기법이 좀 디테일하고 체인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활용됐죠. 우리가 그 체인 스티치 하면은 그 자수 기법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모티브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단순한 이런 그 자수법보다도 훨씬 기교적으로 발전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잉판에서 출토된 그 시신이 사용하고 있었던 베개에 그 사용된 그 옷감인데요. 모직물 자체도 굉장히 얇을 뿐더러 이렇게 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어떤 형상들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 뭐 정신, 그 다음에 이 정신을 하늘나라로 옮겨다 주는 새,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그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자수품인데요. 기원전 3세기에서 우리가 5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미라는 자수가 되어 있는 모직바지와 그 다음에 고운 그 모직으로 된 그 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토는 잉판고묘에서 출토됐어요. 근데 문양은 우리가 직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문양은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고대 시기부터 그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빛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 포의 문양은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사산조 페르시아적인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교역의 어떤 그 활발한 증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나온 직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서 짰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미이라의 주인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소그드 부호 상인일 것이다 라는 그것이 지금 뭐 정설은 아니지만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이 미이라 같은 경우는 모직과 그 다음에 펠트와 그 다음에 견직물이 다 같이 사용된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인 교류, 기술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 흉노 귀족 무덤에서 보여지는 그 깔개 또는 뭐 걸개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고 실크 위에 모사로 자수해가지고 장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자수 제품 중에 최고의 그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일이 있는 것을 카페트라고 하고 파일이 없는 것은 타피스트리, 길림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BC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묘에서 이 파일을 자를 때 사용했었던 칼들이 같이 출토되는 것으로 봐서 주로 이제 이 작업은 여성들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일은 우리가 크게 페르시아식 파일과 그 다음에 터키식 그 파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그 파일 그 매듭은 다 터키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직 카펫에 또 뭐 유일무이한 불가사의한 그런 제품이 파지릭에서 출토됐죠. 이거는 파일직 카펫 중에서도 지금 기기 그 어떤 그 기교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최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밀도나 또는 그 파일을 그 짧게 자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은 문양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표현한 것들을 보면은 그 기술력에 감탄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또 이 제작자입니다. 이게 팔찌릭에서 출토되었지만 사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문양들은 역시 아르메니아 문양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은 예전부터 이 팔직 카펫을 오랫동안 짰기 때문에 그 대부분 지금 그 중앙아시아 지역 또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르메니아 제품들은 굉장히 고가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어떤 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다음은 타피스리 제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직이 아니고 우리가 타피스리, 길림 또는 뭐 킬림, 또 철직, 통경단위, 격사 이런 것이 전부 이제 타피스리를 대표하는 용어들입니다. 중국은 6세기에서 7세기경에 견으로 이 실크 타피스를 많이 짰는데요. 이것이 이제 송대 이후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 우리가 문헌에서 보는 뭐 통경단이라는 말, 이것이 타피스트리의 그 조직법을 가장 그 쉽게 설명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사를 쓰면은 폭에서 폭까지 다 위사를 쓰는데요. 이 타피스트리는 문양이 있는 데까지만 가서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경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산프라 유적에서 출토된 이러한 그 모직 스커트들은 총 한 15점이 출토됐는데요. 다 이런 형태입니다. 즉 위에보다 밑에가 더 넓게 프릴이 달린 것처럼 만들어진 스커트죠. 이렇게 넓은 천을 이용해서 주름을 많이 잡으면 얇은 모직이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같이 연결하면 뜯어지거나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이 철직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직 제품이 산프라에서 많이 출토됐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한 가지 여기에서 이 철직을 이 산프라 지역에서 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타피스트리직을 이용해서 이집트인들은 곱트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똑같이 통경단위이긴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경사의 린넨, 위사의 린넨과 모사를 같이 합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을 조금 실을 풀어보면은, 그리고 실을 성분에 분석해 보면은 이것이 이집트에서 짠 곱트직으로 해서 교역돼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모사로 쪘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문양이나 또는 실의 합사 상태,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그 교육품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뭐 그 지역에서 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보면서 그동안에 조금 의구심이 났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이거는 그 서아시아의 슈메르인들이 입었었던 카우나케스거든요. 근데 체르첸에서는 이렇게 카우나케스처럼 티어드 스커트를 모직으로 만들어진 스커트가 출토된 것으로 봐서, 어떻게 이렇게 소재에 대한 모직물 또는 모제품에 대한 교육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또 이렇게 같이 전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 지역에서 이만큼 오래된 시기에 이런 그 티어드 스커트가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지만, 체르첸 출토물이 이거보다는 훨씬 후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양복 식사를 강의할 때 이거는 서아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제품이고, 그리고 이 밑단에 어떤 잘라져 있는 그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모직이 아니고 펠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프라 지역에서 이와 같은 디자인의 그런 그 모직 스커트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거는 밑에 이제 마치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완전히 모직을 길게 해서 주름을 잡아가지고 프리를 단 이런 상태거든요. 요거는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이 카자흐스탄하고 어떤 그 교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우루즈 축제를 열어줬었어요.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 민속 춤을 추는 사람이 입고 왔었던 그들의 민속 의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카우나케스 티어드 스커트, 모직으로 된 티어드 스커트가 지금은 이제 화학 섬유로 만들어서 입긴 하지만 그 형태적인 면에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로 모제품 교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청금석의 길, 옥의 길, 소금의 길, 대표적으로 또 실크로드도 있죠. 이렇게 여러 형태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실 모제품의 교류는 멀리서는 이집트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교역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모제품의 동서 교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유목생활과 유목민의 이동이죠. 사실은 양을 가축화해서 유목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모제품은 사실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이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런 유목민의 이동은 가까이에는 근거리 교육이, 그리고 또 근거리의 기술 전수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유목민의 이동 생활은 바로 교육의 기본 단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데요. 요거는 소위 말하는 로얄 퍼플, 즉 보라색으로 염색된 양모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고대 시기에 보라색으로 염색한 것은 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자한패라든지 아니면은 달팽이
거기에서 염료를 뽑아내 가지고 염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였고, 또 로마에서도 황제라든지 뭐 집정관이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썼던 색입니다. 이 모사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막 그 팀나에서 발견된 건데요.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팀나 지구에는 옛날에 이집트인들이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광산을 만들었던 곳인데, 이 광산촌에서 바로 이렇게 로얄 퍼플의 우울 섬유가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이 우울 섬유를 염색한 것이 아닙니다. 교역의 증거인 것이죠. 또 기원전 8세기에 그 이라크의 아나 근처에서 출토된 서령 문자들을 보면은 거기에 카라밴들이 공격을 당했고 200마리의 낙타와 낙타에 실은 짐들을 약탈당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그 약탈당한 물건 중에 청자색의 양모, 그 타킬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 양모를 그 약탈당한 거, 그리고 그 외의 양모들도 약탈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뿔고동으로 염색한 양모는 페니키아산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이 페니키아산 그 뿔고동으로 염색한 양모를 굉장히 선호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그거를 곡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캐러밴들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모제품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유라시아 대륙 어느 지역에서도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역의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로시티 문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매매하는 대금으로 12물리의 카펫 13심을 지급해라. 또는 뭐 노예를 그 매매하면서 낙타외에 12심의 카페트, 11심의 카페트를 지급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교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카페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화폐 대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로 모직물과 카펫은 세금을 내는 것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 코샤바, 뭐 아르나바지, 타라스테, 라지, 나마테,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이 쭉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그 모직품에 대한 어떤 그 고유 명칭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메르인과 아카디안들이 남겨놓은 점토판을 보면은 직물의 겉면을 빛을 시켜라, 보풀은 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짜임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이전 거와 좀 제품을 그 질적으로 좀 비교해라. 뭐, 그 다음에 이제 카투눔처럼, 보풀 두께를 얇도록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 카투눔은, 보풀 두께가 얇은 직물임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된 한문 문서를 보면은 한자로 구, 흑갈, 청전,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구는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가옷이죠. 그리고 갈인데 흑색으로 염색된 갈. 그 다음에 전은 펠트입니다. 그래서 청색 그 펠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아 유적에서 출토된 목관을 보면은 호탄의 융담 한 장의 가치가 10미리바 10치의 토지와 같다. 그래서 이 그 융담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의 발달과 상인, 그로 인한 어떤 교통로의 형성을 저는 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또 이 그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이르는 길에 그런 그 곳곳에는 그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상에 한번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집트 각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셈족이나 아람족들이 그 상업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모직물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술 전수는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로부터 영토 확장으로 해서 시리아인들이 포함되면서 거기에서부터 기술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발달해서 나온 것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 곱트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그 주변 국가의 교역은 주로 수메르이라든지 아카디아인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나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근동의 그 교역은 주로 아시리아 상인들이 활약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아시리아인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은 지금도 그 무역 용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타눔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파미르 고원의 서쪽까지의 교역은 한대에는 흉노족이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대 이후에는 토요콘 상인들이 활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흉노는 중국과의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견포와 금을 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양직을 짜는 그런 기술들이 중앙아시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1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이 천산 북로의 상권은 소그드인들이 활약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근거들도 있고요. 또 뭐 소그드에 관련된 그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소그드 사람들은 그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상업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학계의 어떤 그 주장대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은 단비의 길입니다. 흑초지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관중이 쓴 관자에 보면은 고조선의 문피, 초피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초피 무역은 바로 고조선, 부여, 뭐 고구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약을 했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안가묘에서 출토된 석관 위에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그드 상인들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소그디아 왕이 고대 돌골 통치자를 영접하는 거, 또는 그 동골 통치자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그 소그드 연회 그 장면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당나라에 관련된 그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쭉 이 소그드 상인들의 활약을 지속해 나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중국의 서역 진출과 교역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실크로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반면에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또는 서역의 문화가 중국으로 전파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의자입니다. 그래서 호상이나 좌구, 탑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원래 중국에서는 바닥에다가 넓은 그 깔개를 깔거나 아니면 그 위에 이제 지위에 따라서 깔 수 있는 그 가죽의 그 숫자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깔았던 그런 습속들이 의자 위에 깔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탑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걸상에 들이우는 모직물 깔개를 의미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헬레니즘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동점, 동쪽으로의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문화가 이동하는 것에는 그 매개체가 있죠. 그런데 이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바로 이 모제품, 특히 이제 모직물이 그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직물에 표현된 이런 문양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다, 또는 뭐 사산적 페르시아적이다, 또는 뭐 이슬람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문양에서 판단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헬레니즘적인 어떤 그 문화의 그 요소들이 직물의 문양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또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란에서 출토된 이런 헤르메스상이라든지, 또는 그레코 박트리아 특성을 지닌 노이누라에서 출토된 이러한 그 인물의 자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그 헬레니즘적인 요소의 그 문화 전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수 문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 자수는 아까도 본 적이 있지만 여기에 표현된 문양들 역시 스키타이 또는 그 시베리아적인 예술이 이렇게 좀 융합된, 그래서 문화가 융합된 그런 것이 이제 문양으로 표현된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깔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라 시대 때 모제품 깔개를 사용했다 또는 제작했다. 이러한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 실물이 일본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신라는 내성 산하의 그 원료에 따라서 관사를 두고 그 밑에 공정별로 전문 부서를 두었는데요. 모전이 있었어요. 모전은 직물류를 담당하는 관사에 속해 있고 이 모전이 경도강 때는 취치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전으로 돌아갔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취치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치방은 취가 몰취, 또 이 취는 솜털취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개는 서호의 취포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취는 서호의 털을 이야기합니다. 서호의 아주 고운 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전에서는 주로 그 양털을 관리하는 그런 그 작업을 했던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전이 있는데 석전에서는 양털로 만든 그런 깔개를 만든 것도 있었겠지만 또 그 외에 뭐 대자리도 만들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죽과 관련해서는 피전이 있고 가죽을 무드질하는 피타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전이 그 전문 그 공정 부서로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국유사의 신라 35대 경도광이 당 대종에게 오색구유 만불산에 관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직접 왕이 공에게 명해서 오색구유를 만들게 했고 그 결과에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만불산에 관한 이야기는 당 대종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것이 일본에도 전해져서 이 시대의 그 신라의 그 펠트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세기 궁중 수공업에 생산하는 직물류에 화전과 생모전, 오색구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각 지역마다 펠트의 특성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신라의 화전은 이렇게 펠트로 만든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깔개, 이것을 다 통틀어서 화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모전은 그냥 단색으로 된 펠트 깔개입니다. 보시더라도 굉장히 단아한 것이 뭔가 우릴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요. 일본 정창원 내에 이렇게 화전뿐만 아니라 색전이 14매가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신라와 관계를 알 수 있는 부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 개만 부전이 붙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걸 직접 보지 못해서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752년에 일본에 간 사전단으로부터 신라 사절단으로부터 일본이 화전이나 비전, 구제전 등 각종 전을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창원 관련 문서에 매 신라물에 신라 것을 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여기 화전이나 색전에 신라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건 곧 신라에서 그 화전들, 색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앞서 보여드린 화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걸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펠트로 이렇게 문양을 나타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뭐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펠트 양모를 염색해 가지고 펠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양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색전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은 복색과 거기에 관한 내용 중에 흥덕왕 복식금제를 내린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계에 따라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위계질서를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재료가 수입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골대 등 이하에게는 개수금나, 우리 앞서서 개수 모직물에 수놓아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쵸? 개수금나, 그 다음에 이제 진골 안장의 언치에도 개수를 금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오두품의 깔기에는 전이나 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색전 같은 경우는
좀 오두품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통일신라 시대의 펠트는 누가 만들었나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앞서 그 여러 가지 출토 사례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 아니면 반드시 수입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 기술 전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에 거주했던 서역인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오두품의 어떤 그 깔개로서의 저는 뭐 신라 사람들도 기술 전수를 받아서 좀 만들지 않았나. 그러나 궁중 제품에 한해서는 서역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계의 문물이 남아 있고 또 경주 괴릉에 이렇게 서역인 상인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희수 교수님이 그 페르시아 왕자 신라 공주 파라랑 이야기 쿠시나메에 관한 그 어떤 근거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는 경주 탑동 유적에서 출토된 180cm 장신인골 이런 것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경주에 또는 뭐 신라에 이런 서역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 그 펠트 색전이라든지 화전을 만드는 특히 이제 궁중 수공업에 관해서는 그들이 했다는 것이 저는 이제 뭐 좀 신뢰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모제품의 역사와 중앙아시아 출토 모제품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신라의 펠트가 지금 정창원에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찾아올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이미지 사진을 좀 넣어 봤는데요. 아마도 그 대상들의 어떤 행렬 그걸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이 신강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했었던 것이 2017년입니다. 그 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은 유물을 한꺼번에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봤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뭐 원고라든지 관련된 어떤 것들은 제가 그 다 밑에 그 시각 자료들은 제시를 해드렸고요. 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참고 문헌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그 이수 교수님의 이런 그 문헌들은 제가 1994년에 박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단비 같은 그런 그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긴 시간 동안에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